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오늘은 장막 본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학습 활동 내용과 그 다음 단원을 넘어갈 건데요. 다음 단원은 시간상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장마 부분 학습 활동에 나온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에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뭐 따로 하지 않아도 내용 연구하면서 이전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 펼치기인 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교과서 82페이지 펴주세요. 자, 교과서 82페이지 펴시면 생각 펼치기로 되어 있죠. 거기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전설을 장마와 비교하여 감상하고 서사갈래의 특징을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사갈래 어떤 건지 아시죠? 서사갈래 대표적인 게 소설이에요. 소설 대표적인 게 소설. 지난번에 서정갈래 대표적인 시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서사갈래에 해당되는 또 다른 글 장마와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확대할게요. 내용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다음 전설을 장마와 비교하자는데 먼저 일단 전설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옛날 강원도에 근데 이건 강원도 구체적으로 이게 전설인데 전설의 지역이 있거든요. 원주라는 지역이에요. 원주. 강원도 원주에 활을 잘 쏘는 한 청년이 살았다. 활을 잘 쏘는 청년. 자,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인물 등장.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니까 원주라는 곳이니까 배경 그는 한양으로 가던 중 커다란 구렁이가 꺼벙이 3마리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고 구렁이에게 화살을 쏘아 꺼벙이를 구해준다. 자, 이게 꺼벙이 우리 좀 조금 모자란 듯하는 사람 보고 꺼벙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 여러분은 그런 말 안 쓰긴 해요. 그죠? 선생님이 어릴 때는 이런 단어를 꽤 썼었습니다. 암컷껑은 까투리라 그러고요. 수컷껑은 장끼라고 그러죠. 반면에 그 아기들을 꺼벙이라 그래요. 꺼벙이 구해줍니다. 계속해서 산길을 걷던 청년은 날이 저물자 어느 집에 찾아가 항상 어느 날 아니면 어느 집에 어느 곳에서 하는 어느가 나오면 본격적인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한다. 이때 묵어간다는 건 하룻밤 자기를 청하는 거죠. 그죠? 자고 싶어 하는 거죠. 집 주인인 여인은 여인인데 여자가 빠졌네요. 그죠? 집 주인인 여인 등장이야. 자, 아주 외진 곳에 여인이 살고 있어요. 옛날 전설에 보면 보통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누구지? 구미호 아시죠? 구미호. 전설 고향에 잘 나오는 그 단골 손님 구미호. 그 구미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썰렁하네요. 그죠? 자, 청년을 빈 방으로 안내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조금 더 할게요. 배가 고팠던 때에 갑자기 밥을 든든히 먹자 청년은 몸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청년은 무언가 가슴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뜹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자 여기 구렁이가 등장했네요. 자, 이 전설을 왜 여기에 실었나 보니까 앞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장마의 구렁이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설을 이용한 것 같아요. 청년의 몸을 칭칭 감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이거는 만약 내가 청년이었으면 정말 싫을 것 같아. 아주 긴장감이 고조된 그죠? 긴장 상태입니다. 자, 긴장 상태. 생명의 그 위기를 느끼는 그런 긴장의 상태. 긴장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 살려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려 하자 구렁이가 말을 해요. 이 구렁이가 말을 하는 것 자체 좀 웃기죠, 그죠? 그 전설에는 우화적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우화적인 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걸 우화라고 그러죠, 그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그래, 그런 게 많아요. 여기서도 구렁이가 말을 해요. 좀 비현실적이죠. 구렁이가 말하는 비현실적이야. 우화적이면서 비현실적이야. 이것은 전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잘 만났다 이현수야. 네가 쏜 화살을 맞아 죽은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자, 여기 앞쪽으로 잠깐 가보면 여기 구렁이에게 화살을 쏘아 꺼벙이를 구했잖아요. 청년이. 이때 맞아 죽은 구렁이가 바로 이 그 암컷 구렁이의 남편이었대요. 수컷 구렁이였어요. 청년은 숨이 막혀 헉헉거리면서 겨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년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가 이 암컷 구렁이의 남편이었다는 것은 결국 이 암컷 구렁이가 이 청년의 몸을 칭칭 감은 이유겠죠. 청년의 몸을 칭칭 감은 이유. 그 다음에 청년이 위기에 처한 이유. 위기에 처한 이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꺼벙이들이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요. 제발 살려주시오. 자,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몸을 꽉 조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 굉장히 힘들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구렁이가 말을 해요. 이 원수놈아, 네가 내 남편을 죽이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구렁이가 금세 청년을 죽일 듯 노려보았다. 자, 그리고 중략이 되네요. 중간 부분을 생략합니다. 여기 중략. 요 중간에 생략을 했다는데 이거 다 쓰면 너무 길이가 길어지니까 생략을 했네요. 그럼 결국 여기까지 내용 보면은 청년이 죽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바로 꺼벙이를 구해줬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선한 일이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아주 원수가 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전설이 사실은 굉장히 이런 내용의 전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여기는 치악산 정설인데요. 치악산 외에도 이렇게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얽힌 이야기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계속 본문 가겠습니다. 네가 살아날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이럴 때 전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얘기해요. 금효도 보면 너 오늘 밤까지 사람 간을 하나만 더 먹으면 다 잡아먹으면 100명의 사람을 잡아먹는다. 오늘 밤 마지막 하나를 잡아먹어라 이러는데 금효가 마지막 사람을 못 잡아먹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데 뭔가 비극적으로 끝나잖아. 여기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해요. 그게 무엇이요? 하니까 오늘 밤이 새기 전에 저 위에 절에서 종소리가 3번 울리면 부처님이 너를 살려주라는 뜻으로 알겠다. 이 말은 결국 너를 살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통해서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청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밤 새기 전에 날이 밝아지기 전까지 저 위에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거야. 근데 청년은 여기서 꽁꽁 묶여 있는데 뱀에게 또아리 친 몸속에 있는데 누가 저기 종을 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청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체념한 듯한 한숨이 되겠죠. 이 깊은 밤에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렁이는 청년의 몸을 칭칭 감은 채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 청년은 곧 죽을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결국 하얗게 되겠죠. 그런데 동이 틀무렵 갑자기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리더니 이어 댕댕 2번 더 이어졌다. 결국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되었죠. 그렇다면 이 청년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종소리가 3번 울리자 청년을 감고 있던 구렁이는 스르르 몸을 풀더니 밖으로 기어나갔다. 근데 이거 보면 구렁이 굉장히 좀 양심적이네. 그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지만 일이 이루어지니까 살려주네요. 진짜 악독한 놈 같으면 어떨까? 그런 거 가차없지, 그지? 얄짤없다는 말 쓰잖아, 우리가 흔히. 얄짤없었겠죠? 겨우 목숨을 구한 청년은 벌떡 일어나 그 집으로 뛰쳐나왔다. 저만치 달리다 문득 돌아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방금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 기와집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고전 소설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밤에 어떤 여인의 집에 묵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그 집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의 작품이 나와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을 안 한 거 하나 있네요. 여기 보면 이 깊은 밤에 울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거는 어떤 작가의 개입 부분이 되겠죠. 작가의 의견이잖아요. 그죠? 여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야. 작가 개입하면 뭐라 그랬지? 지난번에 수업 시간 했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 고전 문학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소설은 아니지만 만약 소설이라면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이거는 소설은 아니고 기록된 문학은 아니고 지금은 기록됐지만 원래는 구비되어 오던 거. 구비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옛날 이야기로 전승되는 거예요.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바로 청년은 소름이 돋았다.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해 청년을 홀린 것이 분명했다. 이것도 바로 비현실적 요소죠.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데 요거 똑같이 비현실적이야. 근데 곳곳에 비현실적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요거
여기 주루꽃집에 실제로는 여러 군데 있죠. 청년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종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산 위쪽에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고 종탑에 종이 매달려 있었다. 청년은 종 아래쪽에 죽어있는 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 꿩이 등장해요. 꿩은 이마와 부리가 심하게 깨져 있었어요. 꿩 굉장히 몸이 작은데 그 몸으로 종을 칠 정도니까 온몸이 바스라졌겠죠. 그 꿩은 바로 어제 청년이 살려준 꺼벙이들의 어미였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생략되면서 바로 꺼벙이 어미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중간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을 건데 여기서 살짝 생략됐네요. 네가 은혜를 갚으려고 목숨을 바쳐 날 살려주었구나. 참으로 고맙다. 라고 청년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청년은 끙을 양지바른 것을 묻어주죠. 그리고는 한양으로 이름을 날리러 가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 작은 절을 크게 고쳐 지었습니다. 이 절이 바로 지금의 원주에 있는 상원사인데요. 그 뒤로 사람들은 상원사가 있는 그 뒤에 산을 원래는 붉을 적자에다가 큰산 악자예요. 큰 산이라는 한자 악자의 악산을 붉을 적자 대신 꽁치자를 한자 꽁치자를 붙여서 적악산 대신 치악산으로 고쳐 불렀다고 해요. 자, 이것은 전설의 특징인 전설은 주로 어떤 지명의 유래나 어떤 식물의 이름의 유래라든가 뭐 그런 것도 되게 어떤 바위의 이름이 생긴 유래라든지 어떤 것을 유래를 다룬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설의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장이 되겠고요. 상원사는 실제로 원주에 있는 장소로 사실성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이 스토리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데 대부분의 전설은 사실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명을 써요.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명이라든지 어떤 특정 실제 살았던 특정인 인물들의 이름을 집어넣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김삿갓이 있었다라든가 어사 박문수가 살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일반 민중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는 문학이 아니고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저기 위쪽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전설인데 교훈적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결국 보답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전설은 예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민중들에게는 이런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덕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은 서사직이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서사직이고요. 비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은혜 갚은 끙의 신이라는데 이것은 믿음, 신뢰 뭐 이런 단어예요. 믿음, 신뢰, 뭐 의리, 다른 말로 의리 이럴까요? 의리 등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갈게요. 교과서 83페이지 보면 지금 표처럼 은혜 갚은 꽁과 장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도록 되어 있죠. 공통점은 인물이 있어요. 그죠? 인물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할까요? 자, 인물 등장 다시 쓸게요. 인물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간적 배경이 있죠.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있어요. 뭐 1인칭 관찰자든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차이점은 구체적 배경이라는 증거물 상원사라는 구체적인 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설 그렇지만 뭐 소설은 증거물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구체적인 시간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게 증거물로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뭐 구렁이가 타고 올라갔던 감나무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소설은. 완전 픽션이죠. 그죠? 그다음 전설은 한 청년이라는 불분명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데 반해서 소설 장마에는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글자 하나 빠져 전설은 전지적 서술자, 즉 정지적 뭐 소설이라면 전지적 작가 시처처럼 전지적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데 비해서 장마는 어린아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사관리 특징을 볼까요? 서사관리는 서술자를 통해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일정한 짜임새, 즉 구조를 가지고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한다는 점에는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필기하는 시간이 걸리면요. 선생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잠시 기다려 주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프린트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교과서 83페이지 2번 문제 밑에 거 볼까요? 바로 밑에 서사갈래 포함되는 역사적 갈래를 더 찾아보고 그 갈래의 특성을 말해보자 이랬거든요. 자, 먼저 소설 외에 서사갈래에 해당되는 작품들은 많이 있어요. 작품이 아니라 장르는 또 있어요. 설화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을 모두 포함해서 설화라고 하는데요. 이 설화는 주로 구전되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당구신화라든지 박혁거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김수로 왕설화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봤을 건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 문학이 아니고요. 말로 전해지던 구전 문학, 입으로 전해지다란 말 뜻인데 같은 말 구비 문학 또는 구비 전승 문학 이렇게 하면 돼요. 구비 문학. 일정한 구조가 있고요. 이 설화에는 민족 전체, 우리 민족이겠죠? 전체의 사상과 감정, 정서는 감정이라 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풍습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이고 우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전기는 위인전할 때 정기문의 정기가 아니고 이때 기는 전자는 한자 같은데요. 기는 여기서는 기록할 기자가 아니고 기할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좀 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자가 좀 이상한데. 자, 기한 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몇 개는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설과 민담 구분만 좀 해주세요. 전설은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인데 반해서 민담은 정말 소설처럼 흥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전설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제시되지만 민담은 그럴 필요가 없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전설은 사람들이 이거 다 허구인데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민담은 흥미롭겠다고만 생각하지 이게 사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민담이라니까 되게 어려운데 이 말은 다 같은 말로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옛날 이야기 있죠.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민담이라고 해요. 그냥 옛날 이야기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사갈래에 해당되는 또 다른 장르. 방금 설화 같죠? 그 다음 고전소설도 서사갈래입니다. 고전소설은 19세기 이전의 소설로 여러분이 잘 아는 홍길동전, 홍결전, 흥부전, 심청전 같은 것이 나요. 홍결전은 좀 낯설어요? 요거는 교과서 뒷단원에 나옵니다. 이 고전소설은 대부분 막연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성을 가지고 이 전기성은 아까 얘기했죠. 기할 기자. 그다음 우연성과 비현실성을 지니고 있고 전지적 작가가 서술자로 등장해요. 그다음 방금 봤던 설화 고전소설 외에 또 서사갈래에 해당되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소리의 사설. 사설이 뭐지? 신문에도 사설이라는 난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설은 가사. 판소리 가사 또는 대본? 여기는 대본이라고 있죠. 판소리는 꼭 노랫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말하는 부분과 노랫말 모두를 합한 것을 사설이라고 그래요. 판소리 사설. 그러니까 글로 옮겨 처음에 이것도 구비문학인데 글로 옮겨 나오면 마치 소설과 같은 느낌이 들죠. 이 판소리의 가사가 나중에는 소설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소설들 많은 것들이 보면 첫 출발은 설화에서 출발해서 설화의 많은 내용들이 판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 사설들의 이야기들의 밑바탕에는 옛날 설화, 옛날 이야기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이 판소리 하나가 만들어져요. 흥부가나 심청가나 춘향가는 이 속에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옛날 이야기가 짬뽕되어 있어요. 요거는 흥부전 배울 때, 심청전 배울 때, 뭐, 이렇게, 여기는 흥부가 돼 있는데, 흥부가가 흥부전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심청가가 심청전 되고, 춘향가가, 춘향전이 되는데요. 흥부가 심청가, 춘향가에도 모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설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보면 설화가 판소리 사설로 가사로 쓰이다가 그다음 소설로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판소리를 불린 것만 소설이 된 건 아닙니다. 창작해서 쓴 것도 있어요. 홍길동전 같은 건 창작물이죠. 그런데 이제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작가가 없이 그 가사를 옮겨서 소설로 만든 경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서사갈래의 또 다른 그 장르는 설화가 있었고요. 그다음 고전 소설이 있고요. 판소리 가사인 판소리 사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소설이 여러 개 있어요. 아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장마는 뭐예요? 현대소설이에요. 현대소설 외에 고전소설 있고, 고전소설 다음 단계가 그럼 신소설이고, 신소설 다음이 현대소설인데, 그럼 이 과정을 다시 보면 설화에서 판소리 사설, 소설은 소설인데, 이 소설 내에서 순서를 보면 또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신소설은 개화기 2부부터 현대소설이 창작되기 이전의 소설로 굉장히 계몽성이 짙은 그런 건데요. 현대소설에 가까워요. 근데 그럼 현대소설과 어떤 차이냐면 거의 내용 스토리를 가졌다는 것이란데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은 되게 다 가지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문체가 신소설은 내용은 현대적인데 문체가 고전 문화, 고전 소설과 유사합니다. 글자가 3, 4조, 4, 4조로 산문체가 아니고 옥문체에 가깝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말을 구어체를 한다 했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구어체가 아니고 문장에서 사용하는 문어체를 쓰고 있어요. 반면에 그럼 질문을 한번 하자면 그렇다면 현대소설은 뭐예요? 이러면 최초의 우리나라 현대소설은 이광수의 무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1917년도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소설과 현대소설의 차이점은 신소설도 계몽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현대소설에 가면 그 근대라는 시대적 각성과 자아에 대한 각성이 있어요. 이 자아는 뭐냐면 나의 존재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죠. 개인에 대한 어떤 자유, 개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시기에 나온 글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인 연애, 자유연애라고 바꾸면 되겠지. 그 다음에 문장의 특징이 구어체를 쓰고 있어요. 특히 이광수의 무정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녀라는 이런 그 대명사를 쓰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따, 아따 하는 이런 문체를 사용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현대소설은 이광수의 무정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서사관례에 포함되는 역사적 관례는 우리나라의 역사상에 서사관례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보는 거였어. 첫 번째, 신화전설 민담을 포함하고 있는 설화였거든요. 설화. 첫 번째, 자, 1.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전소설. 세 번째, 판소리사설. 네 번째, 신소설. 근데 여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고전소설, 신소설 다 들어가죠. 장마는 현대소설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 되기 직전에 있었던 게 판소리사설이고, 판소리사설이 나오기 그 이전의 단계가 설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까? 설화에서 판소리사설로, 판소리사설에서 고전소설로, 고전소설 다음 단계가 신소설, 신소설 다음이 바로 장마와 같은 현대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아주 간단히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 볼게요. 교과서 84페이지를 보시면 장마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장마 정리하기는요, 서사관의 특징,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서술자가 들려준다. 꼭 기억하시고, 밑에 서사관의 구성 요소 및 형상화 방법에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가 등장하죠. 그죠? 요 부분 반드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 직전에 한번 꼭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꼭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지금 교과서를 보고 읽고 있거든요. 꼭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되게 많을 텐데요. 선생님이 사실은 설명할 게 되게 많았었는데요. 좀 줄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러다가 여러분들 지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했거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들어가는데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다른 선생님과 지금 영상으로 수업을 받고 있죠. 그죠? 근데 선생님하고는 이론 부분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린트를 다음 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